안녕하세요. 관계부교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264페이지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작년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작년 시험에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다시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다음에 출제되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주택법령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적용 범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과밀화 현상이나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사실 공동택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공택의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하면 1150세대, 150세대 늘릴 수 있죠.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었던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이 종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달랑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 방송 보다 보면 양계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 보신 적 있죠? 닭들이 아주 비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과밀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일개 신도시라 불리는 일산 그리고 분당 신도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한 27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한 곳은 건물이 아주 오래 노화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한 개 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주택단지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공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공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살 집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일시에 집중되게 된다면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파악하셨다고 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대표시장, 관할시장, 대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10년 단위 동원해 놓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10년 단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리는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 박스 속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보게 되면 리모델링 대상 공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 예측, 그리고 4번 세대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번 일시 집중 방지.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사항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인데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항상 구분해 주실 것이 바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 될 수 없죠. 여기 수직 증축형은 공동택의 층수가 달라지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가 종전과 동일한지 세대수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관심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관심사는 층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세대수가 예전과 같은지 세대수가 늘어났는지 그게 관심사이죠.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택을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데 층수가 예전과 동일한지 예전보다 공동택의 층수가 달라졌는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이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위원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사안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기관장이 중요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각종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행정처분을 결정했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열심히 보셨는데 이들이 특정한 행정처분을 취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들은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죠. 정치가이지. 이들이 행정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3기에서 12년 동안 시군구청장을 하셨다고 하면 행정전문가로 자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분들은 정치 잘하셔서 뽑힌 분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장관이 일정한 행정처분의 중요 결정권자라고 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반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했었습니다.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대수 증가율 노후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비록 주택법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이때만큼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보셨습니다. 이들은 시도지사급이기 때문에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요.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죠. 그래서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찾았습니다. 우리 리연번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 검토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죠.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타당성 검토란 취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실시한다. 99%의 공법상의 각종 규정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는 항상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살펴놓으시고 다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의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율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소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65페이지에 3번 리모델링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다뤘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관리 실무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놔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우리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공동체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용공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용공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대수선과 관련된 리모델링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은 사용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택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 주거전용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세대의 10분의 3, 30%까지 증축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0분의 4, 40%까지 세대별 증축 가능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각각 구분하게 되면 그 특징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라 하면 기존 세대수를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원칙적으로 2개층 증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15층 이상의 공동택의 경우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어떤 방법,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 사업을 준비하는 자, 시행자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시행자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택조합을 시행자로 법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택 단지에 입주 예정자 과반 입주하게 되면 사업체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고, 그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단지 초기에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소 10년 경과돼야 되죠. 1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조합은 대수령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0년 경과한 때 만들 수 있고,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된 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은 없던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 요건을 살펴보시면서 최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조합 설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자의 자격을 확보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한 때만 시행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면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에만 시군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아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고요.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주민 80%,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시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용 금사 받아 리모델링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놓으시는 게 이쪽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265페이지에 양가로서 한번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그냥 보십니다. 리모델링 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 군, 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시행자에 관한 구분 되셨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줄만 쳐놓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가로 속에 50세대 이상으로 동그래 놓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반세대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의 부합 여부에 대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셨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과 관련되어 리모델링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거 있는데요.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공택단지가 300세대인데 1대1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동택단지가 300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닙니다. 세대 증가형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공동택단지 세대수가 40세대인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그 세대수가 44세대 또는 45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택단지의 세대수가 현재 48세대인데 52세대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거나 만약 공동택단지의 세대수가 200세대인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그 세대수가 230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얼마? 50세대 이상으로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50이 아니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러한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공동택단지의 규모가 200세대에서 230세대로 늘어났다고 하면 기존 공동택단지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것들이 늘어난 세대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반세대 공급 용량이 예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달랑 세대 수만 늘어난다고 하면 그 주택단지 안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 겪을 수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예 리모델링 허가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해서 리모델링 사업 끝나고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단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군청장 탓하게 되고 다음 선거 때 아마 그분 낙선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48세대가 52세대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단지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실무 공부하시면서 공동택단지에는 반드시 갖출 부대 복리시설 있었죠. 그 중에 주택단지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성향 보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피곤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못 보셨죠? 집단적으로 데모하러 가는 것 본 적 있나요? 귀찮아하는 게 많죠. 그게 너무 반복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참을 수 없어서 나서는 경우는 있지만 좀 사소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공동택단지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참을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 대신해서 주민들의 집단 의견을 외부에 표명시킬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선거 때 시군구청장이 낙선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집단행정과 관련되어 가능성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는 얼마이다? 관리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대 수 증가의 유명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는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대상인지 구분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필수 절차라는 것 기억하시고 50세대라는 말도 우리 기억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디귿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그리고 2번 허가 신청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름이 있습니다. 동별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리모델링 동그라미 없습니다. 266페이지에 박스 보고 있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면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을 것. 반면에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한 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여기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죠.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결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이라 말 쓰게 된다면 아파트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의미한다. 그렇게 바뀌어놓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시군 구청장에 대한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과거 16회 시험 때 주관식 문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수로 적어나오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오지순자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라고 하면 2, 3, 4, 5를 뒤집어 놓은 것이 5, 4, 3이죠. 그래서 전체를 말 쓰게 된다면 5분의 4, 동별을 말 쓰게 된다면 3분의 2. 그리고 이걸 또다시 인허가 요건을 분소적으로 하고 시험에 내게 된다면 보통 시험에 내게 했을 때 동별을 앞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동별 3분의 2 그리고 전체 5분의 4. 그러면 이러한 동의 요건에 있어서도 2, 3, 4, 5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인허가 요건 2, 3, 4, 5를 뒤집어 놓은 5, 4, 3, 2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법 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조합의 사업 시행 요건, 시군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기 위한 요건, 동별 리모델링 사업과 전체 리모델링 사업의 구분을 해놓습니다. 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얻은 때에만 시군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을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권리변동계획 수립 찾았습니다. 권리변동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세대 수증가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등에 관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두 번째 특징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여기 권리 변동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만약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게 된다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은 공동택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1대1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동택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분에 대한 지분과 대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1대1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권리는 예전과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공동택단지의 규모가 기존 100세대에서 115세대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종전에 100세대가 대지의 지분을 20제곱미터씩 확보했다가 세대수가 15세대에 늘어나게 된다면 대지 지분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 변동 계획은 언제 나타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 진단 찾았습니다. 가버립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야 한다. 안전단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금사 후 15년 이내에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 사용 금사 후 15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건물 하중이 어떻게든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건물 하중을 디테일할 수 있는 주요 내력 구조부에 해당되는 기둥, 내력벽이 튼튼한지 확인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사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건물 전부 철거하지 않고 건축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는 이를 보강한 상태에서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내력 구조부가 쓸만해야만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좀 안전한 공동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내력 구조부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 군,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267페이지에는 안전진단 실시기관으로서 1. 박스입니다. 안전단 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 군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냥 마음 편하게 봅니다.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에 안전의 위험이 있다 평가하여 도정법에 따른 주택 증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상세 안전진단 실시 찾았습니다. 추천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추천했습니다. 허가 후 동원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법규, 관리실무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시면서 구조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 조사하는 것이 있다면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고 내력구조부, 기둥, 내력벽이죠. 그 내력구조부의 결함 여부를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내력구조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안전진단 실시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이고 이들은 안전진단 실시기관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여서 건기연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시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리모델링 허가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수평 증축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형이라면 층수 달라지는 사업이죠. 만약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건물 하중이 예전보다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택의 내력 구조부가 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 있죠. 그래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세밀한 안전 진단 실시가 필요한데 그 시기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받은 이후 상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은 항상 공동택의 구조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인데 통상적인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인허가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이후 내력 구조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 진단 2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허가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과 허가받은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받은 이후 상세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런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하는 비용, 안전진단 동원해놨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좋은 이야기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동그라미 6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이쪽은 지금은 지납니다. 그리고 6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대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대조합입니다. 실제 공사 담당하는 자를 뭐라 한다? 시공자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면 이 조합은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동의요건 3분의 2와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기 위한 요건 5분의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설립 인가는 공동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때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자는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구 총회이죠.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하게 됩니다. 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소유자 전원 동의 받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죠. 그 이후에만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10명 정도가 모여있는 기구입니다. 그 10명 정도가 모여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리모델링 조합이 각각 사업 시행자였을 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차이 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3분의 2 동의요건 충족하면 되죠.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하고 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사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니은문은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경쟁 입찰이겠죠? 그리고 7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대지 사용권에 대한 동일성, 그리고 공용 부분 면적의 동일성. 만약 리모델링 사업이 1대1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대지에 대한 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총정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기업 대지 사용권의 동일성과 관련되어 단서 찾으셨죠.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 모델인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권리 변동 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세대 증가의 의무 사업에 대지 지분이 달라지는 기준은 어디에 정한다? 권리 변동 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리모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꼭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이 공동택의 층간소음 방지 찾았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사항인데 오지 쓴다는 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군데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27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층간소음으로 피해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피해 입은 이거 피해자이죠. 관리처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가해자이죠. 그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자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고 동그라미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층간소음과 관련되어서는 못 견디는 분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문기사에 보니 층간소음 문제를 참지 못하신 분이 가해 세대에 자동차를 타이어 빵꾸를 내버렸는데 그리고 그분이 판사복을 벗으셨다 하더라고요. 판사도 못 참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간소음과 관련되어서는 옛날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죠. 이사 가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최근 공동택과 관련된 집단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 중요한 사회적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주택물명령에는 작년에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피해 세대가 가해 세대에 직접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되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는 가해 세대에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달라 권고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건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권고이죠. 명령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취하는 조치가 명령이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는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집에서 자제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게 되면 대단하신 분이죠. 아마 요즘은 쫓겨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 주체는 국가기관만 가능하고 관리 주체 등의 사인은 뭐만 할 수 있다? 권고. 또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명령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만 할 수 있고 비행정청, 일반 민간의 경우는 권고 조치만 하는 겁니다. 권고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구속령 권고에 가해 세대가 구속당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소음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최후의 해결 방법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4번입니다. 관리처의 조치에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피해 입은 입주자 등은 피해 입은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동그라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동그라미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통상 분쟁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 방지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피해자만. 그리고 이들은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만약 적으라고 하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제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출 문제 자주 빈번하게
적으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최근에 법을 개정하여 주택법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주관식거리가 되죠.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되어 두 가지 먼저 보셨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에게 자음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에게 권고 조치 요청하고, 저 관리처는 가해자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권고 요청할 수 있죠. 그 권고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다. 그래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분쟁 조정 가능한데 분쟁 조정 신청 어디에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양걸 3번에 층간소음의 예방교육 찾았습니다. 줄만 적었습니다. 관리처는 동그라미.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관리처의 동의 있는데요. 이쪽은 예전에 시험 문제 잘 출제했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여기 관리처의 동의 사항은 공택단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뭔가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관리처의 동의 받은 때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의 동의 대상이 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이쪽의 과거 시험거리인데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히 파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줄만 쳐놓습니다. 세대 안에 냉방 설비에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택의 경우, 그래서 냉방 설비에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가끔 최근 아파트 살펴보게 되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측에 발코니 창문이 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이 발코니 있는 부분에 에어컨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에 배기장치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마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닙니다. 여기에만 실외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에어컨 거치대 만들어 놓고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만들어 놓고 실외기에 설치할 수 있는 행위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에 배기장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는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나오는데요. 이쪽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택단지 안에 구성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조정기구입니다. 그러한 조정기구를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양가 3번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4번 찾으셨죠.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하실 것이 양가로 4번 합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 한번 확인만 해놓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합의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재판상 화의란 말을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재판상 화의란 말은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다른 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처럼 합의란 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상 화의란 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벌칙을 볼 수 있는데 시험거리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벌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주택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마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302페이지부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